오늘 소개할 김영하 작가의 작별 인사는 2020년 밀리의 서재에서 한정판으로 출간이 되었다가 2년 후죠. 2022년 5월 김영하 작가의 복복서가 출판사에서 재출간되었습니다. 재출간된 작별 인사는 기존에 420매 분량이었던 원고가 800매로 늘어나면서 새로운 이야기가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서로 다른 두 버전을 비교하면서 읽는 재미도 쏠쏠할 것 같아요. 오늘 한뼘 서재에서는요, 2020년에 출간되었던 오리지널 버전 작별 인사로 읽어볼게요. 먼저 이 소설의 배경을 살펴보자면 머지않은 미래의 한국, 평양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또 줄거리를 간단히 살펴보자면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휴먼 멘터스 랩의 수석 연구원을 앞바로 둔 소년 철이는요, 아주 행복한 나날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철이는 아빠와 함께 연구소를 나와서 산책을 하던 중에 알 수 없는 사내들에 의해서 어디론가 끌려가게 되죠. 잠시 후 철이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곳은 등록되지 않은 수많은 휴머노이들이 단속돼서 잡혀있는 수용소였는데요. 철이는 인간인 내가 왜 이곳에 잡혀왔는지 어리둥절하기만 하고 아빠가 자신을 구하러 와주기만을 오매불망 기다리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철이는 자신이 인간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만난 복제인간 선이와 휴머노이드 미니를 만나서 함께 모험을 시작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마 김영하 작가님의 작품을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작별 인사는 앞선 작가님의 작품들과는 상당히 결이 다른 소설을 감상하게 되시게 될 텐데요. 저는 이번 작품을 읽으면서 참 다양한 이야기들이 떠올랐어요. 먼저는 인간들이 나약한 육신을 버리고 기계와 인간이 돼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자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은하철도 999가 떠올랐는데 이 만화의 주인공 또한 이름이 철이였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장기와 신체 부위를 제공하기 위해서 태어난 복제인간 이야기를 담고 있는 스칼렛 요한슨이 주연으로 나왔던 영화 아일랜드도 생각이 났고요. 또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에 대한 인간 세계를 독특한 시각으로 그려냈던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 나무도 생각이 났습니다. 또 프란츠 카프카의 소송이라는 소설도 떠올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체포된 요제프 K가 1년간 소송에 휘말리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었죠. 작별 인사와 지금 이야기한 이 다양한 이야기들 속에서 공통점을 찾는다면요, 저는 정체성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별 인사는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소설이지만 시각적인 효과가 상당히 압도적이어서 추후에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한 애니메이션이나 영화가 제작이 된다면 좋은 작품이 탄생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들었습니다. 자, 그럼 같이 김영하 작가님의 작별 인사 읽어볼게요. 정신이 들었을 때는 이미 허공이었다. 뒤를 돌아보니 고층 건물이 빼곡한 평양의 도심이 빠르게 멀어지고 있었다. 플라잉 캡슐은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들판을 지나더니 짙푸른 숲 한가운데에 온통 흰벽으로 된 건물 옥상에 착륙했다. 흰색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나를 넘겨받았다. 그들은 내 몸을 뒤져 소지품을 꺼낸 뒤 모두 흰 자루에 넣어 가져갔다. 너무 밝아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환한 복도를 지나니 사각형의 중정이 나왔다. 미간에 주름이 깊게 팬 남자가 나에게 의자를 가리켰다. 거기 앉아. 나는 그에게 뭔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나는 휴먼 메테스랩에서 일하는 최진수 박사의 아들이라고. 아빠에게 어서 연락해달라고 했다. 그는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더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휴먼 메테스는 정말 최고야. 대단해.
칭찬인지 비아냥인지 알 수 없는 어조였다. 그 후로는 아예 내 말에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잠시 후 흰옷을 입은 이들이 다시 들어와 양쪽에서 내 팔을 붙들었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내보내달라고. 나는 사람이라고. 무슨 권리로 이렇게 사람을 끌고 오느냐고. 그러나 돌아오는 반응은 없었다. 그들은 나를 끌고 걸어가기 시작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천장이 엄청나게 높은 체육관 같은 곳이었다. 지진이나 홍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대피하는 임시 대피소를 닮아 있었다. 한때 공연장으로도 쓰였는지 정면에는 무대 비슷한 것이 있었고 객석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매트리스가 수백 개나 깔려 있었다. 나는 입구에서 가까운 빈 매트리스에 주저앉아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미 밤인데도 조명은 환하게 밝혀져 있었다. 다양한 기종의 휴머노이드와 로봇들이 오가고 있었다. 어떤 휴머노이드는 끊임없이 방을 서성이거나 무의미한 동작을 반복하고 또 어떤 휴머노이드는 일어났다가 앉기를 무한정 계속하거나 벽에 머리를 찍고 있었다. 자기 다리를 뽑아들고 분해하는 이도 있었다. 비켜주세요. 여긴 제 자리예요. 올려다보니 조약돌처럼 단단한 인상의 귀여운 남자아이가 서 있었다. 67살이나 되었을까? 아, 미안.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 나는 황급히 매트리스에서 비켜났다. 남자아이는 매트리스에 엉덩이를 걸치고 나를 빤히 올려다보았다. 방금 들어오셨어요? 나는 그렇다고 했다. 어디서 오셨는데요? 평양. 평양이요? 휴먼 매트스랩. 아이는 눈을 크게 떴다. 거긴 유명한 데잖아요. 거기 제품이세요? 아니, 난 인간이야. 거기서 태어났어. 아빠가 거기 연구원이거든. 아이는 믿기 어렵다는 듯 가늘게 눈을 뜨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훑어보았다. 그러더니 다시 벌렁 드러누웠다. 로봇인 척 하세요. 뭐라고? 기계인 척 하시라고요. 왜? 그냥 제 말대로 하세요. 그래야 살아남아요. 여기 기계들은 인간 비슷한 건 다 싫어하거든요. 그래. 근데 넌 이름이 뭐야? 난 철이라고 해. 전 민이에요. 형은 몇 살이에요? 난 17살. 넌 들어온 지 오래됐어? 좀 됐어요. 민이는 다시 돌아 누웠다. 나는 담요를 끌어올려 몸을 가렸다. 그러나 잠이 올 리가 없었다. 나는 그 애를 쿡 찔렀다. 이게 무슨 일인지 혹시 좀 얘기해 줄 수 있니? 여기는 어디고 난 왜 여기로 끌려온 거야? 민희는 다시 내 쪽으로 몸을 돌렸다. 선희 누나가 곧 올 거예요. 누나한테 물어보세요. 펫숍에서 나온 아빠는 내가 없어 얼마나 놀랐을까. 지금쯤 내 행방을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있을 게 분명했다. 광장에 있던 사람들이 뒤늦게 달려온 아빠에게 알렸을 것이고 그렇다면 유명한 연구원인 아빠는 분명 금세 나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조금만 참으면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자 안심이 좀 되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전혀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넌 네가 그렇게 아빠에게 소중한 존재였다고 생각해? 귀찮고 성가신 아이였을 수도 있어. 널 버린 것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된 이상 굳이 찾으려 들지도 않을 거야. 그리고 어쩌면 전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의심의 목소리들은 사라지지 않고 내 안에 남아있다. 어떤 휴머노이드들은 차분히 죽을 날을 기다렸다. 내 옆에는 영감님이라 불리던 미국산 구형 휴머노이드가 있었는데 2030년대 중반에 제작된 제품이었다. 이미 오래전에 폐기됐어야 할 모델이었지만 주인인 노부부와 오래 함께 살았고 그들의 자식처럼 아끼며 잘 관리한 덕분에 평균 수명을 넘겨 작동하고 있었다. 처음 노부부가 구매했을 당시에 그의 용모는 나와 비슷하게 17, 8살 정도의 외모였을 것이다.
자연스럽게 늙는 피부가 개발되지 않았을 때의 모델이어서 주름은 하나도 없었다. 대신 세월의 흔적들, 사용감이 강하게 남아있었다. 흉터라던가 자외선으로 인한 변색 때문에 그의 얼굴은 늙었다라기보다는 낡았다는, 아니 바랬다는 느낌을 주었다. 이런 얼굴은 처음 보면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데가 있고 거부감이 든다. 얼굴의 형태는 어린데 피부색은 누리끼리하고 흠집도 여기저기 나 있어 마치 버려진 마네킹처럼 보였다. 관절들이 하나둘 문제를 일으키면서 인간 노인처럼 그의 척추는 앞으로 구부러지고 머리는 거북목이 되어 앞으로 나와 있었다. 직립보행을 하는 인류를 모방했기 때문에 늙었을 때의 자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게다가 그는 최신의 감정회로가 장착되어 있지 않아 늘 밝고 명랑한 태도만 취할 수 있었다. 얼굴은 인간의 소년이었지만 하는 짓은 반려견과 다름없었다. 주인이 오면 환하게 웃으며 환영하고 그 어떤 모욕과 비난에도 미소를 지으며 응대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었다. 오, 너는 정말 신형이구나. 얼마나 좋을까? 처음 만나던 날, 영감님은 내 얼굴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환한 미소가 그가 지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표정이었다. 아, 저는 인간이에요.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저는 휴머노이드인 줄 알았습니다. 그는 인간에게는 깍듯하게 존대를 했다. 나와 선희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그의 프로그램을 바꿀 수는 없었다. 며칠 지나지 않아 그는 거동이 아예 불가능해졌고 인지 기능도 심각하게 떨어졌다. 그런데도 그는 밝은 얼굴로 할아버지 할머니와의 추억만 온종일 떠들어대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영감님은 아예 매트리스 밖으로 나올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고 의식도 흐려졌다. 우리 모두는 그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영감님이 갑자기 헛소리 아닌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어조라고는 없는 기계적인 음성으로 온종일 뭔가를 중얼거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그게 의미 없는 헛소리가 아니라 하나하나가 고도의 복잡한 연산을 필요로 하는 수식이거나 계산이었다. 예를 들어 음식의 보존과 부패의 기간을 결정하는 수분 활성도 공식 같은 것을 떠들어댔다. 열 역학 특성인 수분 활성도는 동일한 온도 하에서 그 식품의 수증기압에 대한 그 온도에의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의 비율 혹은 동일한 온도 하에서 그 식품을 둘러싼 공기의 평형 상대 습도로 정의된다. 그것을 구하는 공식은 또 저놈의 공식들, 설명들. 영감님 옆에 누워있던 휴머노이드가 짜증을 부렸다. 나는 물었다. 도대체 왜 저런 걸 다 기억하고 계신 거죠? 기억이라기보다 뭔가 고장이 난 거지. 일반 가정주방에선 수분 활성도 같은 것을 구할 필요가 없잖아. 그냥 결론만 알면 돼. 수분이 많은 식품은 잘 상한다. 소금이나 산, 설탕으로 재면 수분 활성도가 떨어지고 그럼 훨씬 오래 보존할 수 있다. 그 정도만 알면 되거든. 영감님은 집에서 요리를 하고 요리한 음식을 상하지 않게 보관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설계자가 수분 활성도에 대한 원리를 입력해 놓았을 거야. 그래야 주방을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인간과 비슷하게 보여야 했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은 평소에는 떠올리지 못하도록 막아놓았겠지. 실제 주방에선 결론만 알면 되거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제한이 풀리면서 마구 튀어나오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모든 휴머노이들에게는 다 그런 게 있겠네요. 내장은 돼 있지만 자기는 전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접근할 수도 없는 정보나 기능들이요. 설계자들이 막아놓은 것들. 인간들이 애초에 막아놓은 이유가 있어. 인간의 뇌도 경험한 모든 것을 기억한다고 해. 하지만 책이 너무 많이 쌓인 곳에서는 특정한 책을 찾기 어렵듯이 모든 기억이 다 살아있으면 필요한 기억을 제때 찾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쓸데없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기억들은 거의 잊힌 상태로 보관되고 있어. 기억력뿐 아니라 연산 능력, 감각 능력,
집중력 같은 것도 너무 발달하지 않도록 인간의 뇌가 제어해. 아빠도 언젠가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었다. 휴머노이드를 개발할 때에도 선택을 해야만 한다고. 인간과 같이 살아가야만 하는 휴머노이드에게 무한정의 능력치를 줄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따라서 설계자는 휴머노이드에게 어떤 능력을 어디까지 부여하고 어떤 기능은 제한해야 하는지 그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었다. 그러면서 아빠는 이런 말도 했다. 철아, 너에게는 엄청난 잠재력이 숨어 있어. 하지만 모든 소중한 것들이 그렇듯 잘 숨겨져 있단다. 네가 그걸 찾아내고 잘 사용하기만 한다면 넌 타고난 한계를 극복하고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야. 아빠가 내게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혹시 내가 휴머노이드라는 의미였을까? 나는 선희에게 물었다. 선희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철아, 넌 아직도 네가 진짜 그 사람 아들이라고 확신해?